지금부터 한강 하구 거버넌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포럼의 자장을 맡은 하준 ENC의 박상우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강 하구 공간적 범위로 치면은 대략 강화도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 정도. 쉽게 말하면은 한강의 최하단부이면서 이 기수역을 이루는 그 정도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강 하구가 우리로 볼 때는 지리적뿐만이 아니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한강, 강하면 보통 선을 생각하는데 이 강을 따라 그 주변에 면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한강 하구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 한강 하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그런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주민 참여, 민간 단체의 참여 등 이런 또 그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기관 같이 아우러서 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한강 하구 보존을 위한 수도권 및 강원도의 협력 방안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신 이정숙 녹색미래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미래 이정수입니다. 저는 제목은 한강하구 보존을 위한 수도권 강원도 협력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가 하구 보존을 위해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존 협의회를 구축해서 이제 논의를 지난 한 2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보면서 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이 기왕에 물론 하구 보존을 위한 인천시의 그냥 마음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한강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상류 지역하고 인천 하구 한강의 제 말단 지역인 인천이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한강 전 유역에 대해서 행정지자체 간의 협력에서 아마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텐데 경기도 역할 부분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강원도하고 인천이 협력해서 최상류와 하류가 협력해서 사실은 중상류 지역 부분 문제를 같이 협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는데요. 저는 거버넌스라고 해도 행정적 거버넌스 부분에서 행정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칭, 한강, 상생, 환경행정협의체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구성해보는 게 어떨까 이러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인천이 훨씬 더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될 부분이 클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협력할 때 거버넌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물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물관리 종합 계획 속에서도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들 이해하고는 있긴 하는데 거버넌스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 당사자들 주체들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재인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긴 하는데 문제는 거버넌스가 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느냐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거버넌스라보다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나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거버넌스가 운영될 때 이 작동 기제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 행위일 뿐이지
거버넌스를 통한 구체적 이행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환이라고 하는 걸 이뤄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부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제, 국민들이 물관리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획으로 담아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기존의 관행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계획이 수립된 계획을 거버넌스의 형태의 의견을 묻는 예전에 계획 수립할 때 의견 수립하는 과정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는 그게 좀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도나 작동 기제를 잘 만들고도 실제로 이행 부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원도하고 협력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 간의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이해라고 하는 첨예한 이해 때문에 이 거버넌스 협력이라고 하는 거가 시스템 속에서 협력이라는 틀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갈등적 협력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지는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간 요역이긴 합니다만 안양천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도 한강하고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는 게 좋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 거 같은데요? 예, 뭐 이거는 한강의 대권역에 보인 거고요. 이상한데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뭐가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의견과 이해 차이에 대한 조율과 협력이 중요한 행정적 이슈죠. 거버넌스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의견과 이해 차이에 대한 조율과 협력은 그닥 그렇게 현재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면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물관리위원회에도 참여하시고 또 물관리 관련된 거버넌스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 이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저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많이 관과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뭘 잘 못하는 것 같나요?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로서는 다양한 정보 및 비정보 조직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층적 위계가 없고 자율성 가진 참여자의 네트워킹이다. 참여자의 신뢰와 협력과 신뢰다 하는 부분의 구성 요소라고 작동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춘천물 포럼이 있었습니다. 춘천물 포럼에서 유역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가 세션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세션에서 참여하셨던 강원도에 계신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역물관리, 통합물관리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유역관리라고 하는 물관리 체제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강원도 분들도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표성으로 한두 분씩 참여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잘 보시면 그 제도화에 있는 거버넌스의 중심축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류나 대도시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대전에 있는 우리 최충식 총장이 맨날 그 이야기 하시죠. 거버넌스 하면 서울 중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유역 거버넌스로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여타 지역에 있는 한강유역의 5개 지자체의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배려의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물건원수 유형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OECD에서 2011년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거버넌스 유형이 지금 현재 여기 있죠. 그리고 제일 지향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모델로 지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이 협력할 때 보통 지자체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정경제 중심의 아주 갈등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행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로 가거나 둘 중에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개청으로 거버넌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해가 대충 잘 맞고 그것들을 잘 협력해서 선의의 어떤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 지자체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가 성공한 거버넌스 사례들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강하구 보존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인천의 협력적 거버넌스, 행정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보는 사례를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물관리 전 과정에 통합 물관리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하천, 하구와 상류의 연안까지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소통, 협력에 기반의 이웃 물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간을 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행정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는 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둘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건 협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행정협의회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구 협의체입니다. 기구입니다. 그걸 이제 행안부에다가 보고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관련 사무의 공동 대처와 실현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현재 인천도 참여하고 있는 게 수도권 행정협의회하고요. 수도권 관광기능협의회가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충북 이렇게 해서 5개 지자체가 대충 한강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이죠. 지자체들이 수도권 행정협의회나 수도권 관광기능협의회라고 하는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이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의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선 수질 개선 대책 협의회라든지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현재 92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그닥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안양선 수질 개선 대책 협의회라고 하는 이 행정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한테 접목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안양천 잘 아시잖아요. 의왕시에서 해서 한강까지 유입되는 하천인데, 여기에 지자체들이 13개 지자체가 쭉 관통하게 됩니다. 근데 13개 지자체인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안양천 상황을 보시면 그 근처에 근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아주 나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로구청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관련 13개 지자체에다가 우리 안양천을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협력을 좀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의 공동대응이나 수질 개선 및 지역환경 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양천 수계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목표를 두고 이 안양천 수질 대책 협의회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청장의 리더십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거버넌스든 협력적인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행정협의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초기에 그런 마음을 내고 진행함으로 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국에는 지금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것 등등의 사업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등등을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여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시하는 것들을 13개 지자체가 한번 공의하기로 확정을 하게 되면 다 같이 했다는 거죠.
이게 참여하는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 유역의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협의체를, 아당천 살리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감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를 투 트랙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들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13개 지자체의 각각의 하천 살리기 추진단, 개선 시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예, 뭐 이런저런 성과를 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은 모든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협의에 참여하는 분들을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제도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 공유인데 공동체 관심과 참여, 안양천 수질 결정 활동의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원, 그다음에 안양천 살리기 민간 네트워크 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인천은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강원도의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공동 부담의 원칙입니다. 비용 부담 부분인데, 비용을 특정 지자체가 진행하게 되면은 과도하게 그 지자체 주도화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능동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구축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안양천 명소와 고도와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8개 지자체가 확대돼서, 아니 지자체 자체가 확대된 게 아니라 내용이 확대되는 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비예산 공동 협력해서 안내는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국가공원 지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는 관계적 요인하고 조직 요인, 상황 요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자본행과 근한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지자체 간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관계 요인으로 잘 묶여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요인으로서는 뭐 제도와 예산, 리더십 등등등이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상황 요인,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인천과 강원도가 협력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아주 낮은 단계에 협력할 수 있는 의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겠죠. 강원도가 사실 물 관련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다는 건 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강댐으로 하류 지역의 재정이나 개발이나 산업화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본인들은 규제를 통해서 사실 강원도 발전에 저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K워터는 1,000억 원 정도 편의를 보고 있는데, 하류 지역과 댐 관리자는 그런 편익을 보지만 댐 상류 지역, 댐 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이광호 대표님이 댐 상류 지역에 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들도 사실은 거버넌스가 현실화되고 그런 참여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겠죠. 그다음에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일방적인 한쪽의 피해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고 피해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물관리가 전환돼야 될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가장 크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천과 경기도가 공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수계기금일 거라 보여집니다. 수계기금은 사실은 수계기금이 만들어졌던 2000년 당시에 하고 지금은 통합물관리, 그러니까 유형물관리라고 통합적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수계기금의 용도나 사용처나 하는 그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그 전환에 대해서는 저는 상류나 하류가 공이 같이 생각할 거라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고
대응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게 뭐 어쨌든 지금 강원도가 생각하는 강원도의 스스로의 피해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인천 하류가 그걸 정말 긍정적으로 또는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협력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는 늘 뭐 뭔가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한다, 규제를 풀어달라 하는 요구만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하류의 종합적 물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유역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저는 강원도와 인천이 한강 상하류를 유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고 갈등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의 조건, 강원도와 인천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고 그게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협력의 과정, 협력의 비전, 그다음에 참여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동의 이해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인천시가 실현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실현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협력에 소요되는 비용도 공이 같이 부담할 수 있어야만 거버넌스가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거버넌스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행정적 정치적인 부분에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되게 거버넌스의 작동 기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 대표님은 방금 발표하신 것이 물관리 분야의 그 실질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 협의체인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 협의체에 대한 구성, 운영, 활동 등을 분석해서 고찰해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또 거버넌스의 발전 방안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 전 유역에 대한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구 보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최충식 물품 코리아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좀부터 양해 말씀을 드리면 시간적 제약, 앞타임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시간적 제약이 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대표님 안양천 살리기 사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국의 거버넌스 사례를 좀 보면 그래도 수질 개선 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수리권 갈등으로 인한 거버넌스 구성은 정말 어려워요. 수리권 중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어떤 갈등은 광역지자체가 좀 조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 간 갈등은 정말 해결하는데 엄청난 난제입니다. 근데 하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그 5대 강권역 다 보면 하구는 뭐 큰 강뿐만 아니라 작은 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강 하구는 인천과 국가정보가 협의하면 돼요. 낙동강 하구도 부산이에요. 거기 K워터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섬진강 하구는 엄청난 염해 피해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예요. 영산강 하구는 목포하고 영암, 전라남도의 기초지자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기관 K워터와 농어촌공사 등등과 협의하면 되는데 금강하고는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금강하고는 충청남도 부여 서천이 있고요. 전라북도 광역이 달라요. 익산 군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구도 관련은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선거마다 충남의 도지사는 하구의 역간척을 주장하면서 기술적 생태 복원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합니다만 거버넌스 구축은 돼요.
충남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인 전북이 거버넌스 구축이 안 되죠. 시민사회 모여요. 근데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행정협의체가 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는 구호성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담론만 주장하는 것이지.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후에 어떤 그 한강의 하구특별법 차원이 아니라 하구특별법을 제정해서 인천에서 한강에서 하나의 좀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하구 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어요. 강과 하천이 흘러 바다를 만나는 곳,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큰 강만 생각하는데 서해안 가보면 진짜 하구가 많아요. 조그만 하천이 바다를 흘러가는 길, 뻘처럼 돼 있기도 하고 생태적 개념으로 볼 때는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구역을 크게 보니까 한 5개 권역으로 구분하던데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뭐 이렇게 돼 있죠. 굵직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그만 지방하천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은 하천이 하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구의 특징을 보면요. 50% 이상일 거예요. 종적 연결성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통제되고 막히고 닫혀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옛 고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구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육지 내륙에 사는 사람은 강에 거시기라고 배출구라고 하고 거기서 그 하구에 사는 사람은 입이라 갔잖아요. 입구잖아요. 하구 자체가. 근데 육지 사는 사람들은 배출하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문명이 도입되고 물자가 들어오는 하나의 그 통로의 수단이 있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상당히 많고 되게 그 중요한 공간임에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구에 가면 그냥 그 자동차가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도로의 기능, 그 여름철에 가면 녹조가 발생되는 기능,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 실제 보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돼버렸죠. 종적 연결성이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돼 있죠.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그 구착공사 하게 되고, 그 수로 개발하고, 실제 그 성행했던, 예전에 하구에서 모여서 성행했던 그 문화는 좀 사라지고, 그리고 어시장의 풍경도 없어지고, 저렇게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종 감소죠. 저는 참 그 금강권역에 자라서 어렸을 때 참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참개장을. 근데 지금 참개는 치개를 인위적으로 방사해서 그 개를 시킨 다음에 잡는 형태지 자연적인 참개는 거의 멸종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산란하고 육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중간 막힌 하구부터 시작해서 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형 물고기는 거의 사라지고 있죠. 종어나 뱀장어 역시 많이 사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금강하구에 논란이 됐던 게 서천에 김양식이 하구로 인해서 되고 있지 않아서 서천에 김에 대한 이미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 수질오염 심각하죠. 이게 제가 10년 전에 한 사례를 보면 엄청난 홍수 때문에 쓰레기가 금강 하구로 들어왔어요. 그 쓰레기 누가 치워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참 정말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가 좌안으로 전라북도로 붙으면 익산하고 군산시가 돈을 내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쓰레기는 농어촌공사가 처리하잖아요. 농어촌공사는 하구도 관리하지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우안으로 붙으면 부여하고 서천인데 서천하고 부여해서 처리해야 돼요. 근데 기초지자체는 알다시피 그때 쓰레기 처리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겠어요. 쓰레기 처리할 기초지자체는 예산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못 한다고 하고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구뚝 문을 열었어요. 하구뚝을 물으려면 쓰레기가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면 누가 처리해요? 해수부가 처리해요.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근데 다 할 말이 있어요. 그 쓰레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강권역에는 중간에 대청댐이 있어요. 대청댐에서 쓰레기가 걸러지죠. 거기는 한번 처리해야죠. 중하류에 대전과 청주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엄청나게 유원지가 있죠. 이 쓰레기를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버렸으면 우리가 치운다. 큰 비가 내려가지고 도시에서 버린 쓰레기부터 상류 쓰레기가
다 내려왔는데 이 쓰레기 비용을 왜 우리가 내느냐. 근데 이게 통합관리가 됐으면, 지금같이 통합관리만 됐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2, 3억 원이면 치울 것을 결국 해수부가 5, 6억 들어서 처리하는 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됐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유입을 해서 이렇게 그 하구가 오염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농민과 어민의 갈등, 이 수산물이냐 농산물이냐, 해수유통, 농업용수, 광역지자체간 갈등,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제 금강권역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기수역을 복원해서 해양 수산물을 높이자는 또 충청남도의 주장과 하구뚝이 물갈치 경우에는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평야지대에 농산물을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전라북도. 근데 어떻게 저런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단 벽을 쳐요. 이 두 지자체, 광역지자체의 갈등을 계속 보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는 행정 간의 갈등이 생기면 본인들은 어느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하는 거죠. 이제 통합 물관리 시대, 물관리 일원의 시대에 이 하구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직 농업용수 관리는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일원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해서 어떤 하구역에 대한 통합 물관리가 향후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통합 물관리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갈등을 정말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하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는 우리 하천에서 이치수에서 유역 관리를 되는 것처럼 통합 관리가 되는 것처럼 하구는 열린 하구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구에 대한 철학을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야지 하구뚝을 닫아놓고 여냐 마냐 이 수리권 갈등인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구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 그래서 열린 하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물이용 홍수, 수질 관리 등 최적화된 물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구 생태계 자연성이나 건강성 회복, 회순지를 복원하는 이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하구는 물과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축이 여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많이 쓰였는데 그냥 수단으로만 써요. 거버넌스만 구축하면 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거버넌스가 하구 거버넌스면 하구 특별법에 의한 제도적 거버넌스가 돼야 되는 거고 혹은 국가 물관리 기본법에 의한 제도적 거버넌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하구나 하천 관리에서 대전제를 깔고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되지 않는 거버넌스는 시작부터 싸우다가 끝나는 상황, 거버넌스가 운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해서 뭐 여러 기관들이 좀 참여해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는데 제가 전제를 깐 건 바로 이제 이런 법에 의한 그 근거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본계획 세우면서 전국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역관리 계획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그 상류, 댐 자치권 그리고 하류, 하구의 기수적 생태복원에 대한 그 거버넌스 전략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더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생략할게요. 그 이제 그 ECS 유역 관리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역 관리 개념이 아직까지 쓰인 거는 주로 댐에 대한 수질 보전에서만 많이 활용된 것 같아요. 댐 상류 지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천만이 아니라 하천 주변의 유역을 그리고 유역에 포함된 다양한 그 지역민들 사람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유역 관리가 전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하구 지역의 유역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매우 좀 어렵다는 거죠. 농민하고 어민 간의 벽이 너무 크고 해수부하고 농림부, 환경부하고 벽이 크고 그게 행정 간 지역 간의 벽이 크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구역의 그 이치수적 유역 관리가 되고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면 우리나라 물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시민 의견 수렴 뭐 주민 참여 강화 활동 필요하다는데요.
시민들이 하구역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책 위반자뿐만 아니라 내가 서울 사람들이 한강 하구에 가면, 대전 사람이 금강 하구에 가면, 광주 사람이 영산강 하구에 가면 내가 뭘 하고 싶지? 뭘 느끼고 싶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참여 강화 활동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하천 해설사, 숲 해설사, 생태 해설사가 있는데 이 하구를 제가 쭉 고민해 보니까 하구에는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의 그 교육내의 콘텐츠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구에 대한 물 전문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천의 하천 살리기 진단을 포함해서 일단 여러 물 전문 기관이 좀 있어서 그 지역 미래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구의 다양한 정체성을 구현한 시민 참여 확대가 되겠죠. 하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접근, 그 하구의 수성인 수질 수생태계를 포함한 통합적 접근, 그리고 하구역이 주변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하구역 가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우리가 그 여러 하천에 활용했던 건데요. 하구역에 대한 시민 참여 강화 및 홍보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이게 아마 대부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지역에 있는 단체가 중심이 될 거예요.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구역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이 된다면 거버넌스를 실제 관리하는 중간관리 조직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는 여러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하구역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시간을 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최 사무총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우리나라 하구등에 대한 수질, 생태조적 등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행정 단위 간의 갈등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살펴봐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관점에서 하구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강 하구 연계 인천 살리기 추진단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물과 미래 최혜자입니다. 저는 한강하구와 연계한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활동을 중심으로 했고요. 제목을 저는 약간 수정했는데 저기에는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렵게는 안 하고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하구 이야기와 한강하구 문제점, 그다음에 한강하구 연계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하구 이제 한강권역이고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데가 한강하구가 되겠습니다. 그냥 권역으로 보면 하류라고 표현하지만 하구 한문 그대로 강의 입구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강하구는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옛날에 조강이라 불렀고요. 수산 자원이 풍부한 기수역이고 한반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물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한 격동의 현장이었고요. 역사와 문화, 사상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와 협력의 공간이 다른 국가하구와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구의 문제점을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강하구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지자체들과 기초단체들 또 해수부, 환경부, 통일부 등 각각의 역할들이 있지만 주인이 많다는 건 또 그만큼 주인이 아무도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열린 하구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생태계가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으로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하구를 보면 한강뿐만 아니라 모든 하구가 하구에 대한 정의 및 법적 기반이 부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수와 담수와 만나는 공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고요. 또 하구 관련 환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부재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 범위 확대 지정 필요는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의 한강 하구 지정으로서는 한강 하구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갖다 확대해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의 협의의 한강하구 범위로서는 한강하구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강하구 범위를 확대하고 한강하구 초입에 위치한 지자체인 인천광역시가 실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하구의 문제점은 비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항습지의 육화가 진행되는 부분, 면적이 2009년에 비해서 2021년 12년 만에 약 2.2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김포 시암리 습지 같은 경우에는 모세달 군락지가 있는데 이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모세달이 산림청 희귀식물 194호로 지정이 된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을 통한 수질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강하구 쓰레기 부분입니다. 장항습지의 모습이고 또 인천 앞바다 섬의 모습인데 한강하구를 통해서 연간 약 7,000톤 이상을 수거하고 있지만 연간 유입량은 약 3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고 플라스틱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해양 쓰레기 인천시에서 설치해서 인양하는 모습이고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쓰레기 많이 고기 조금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합성 머스크 검출, 그리고 비아그라도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강하구에서 멀어질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강하구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한강은 상류 위주의 정책과 지원이 지속되었고 한강하구는 소외되어 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근데 이것이 이제 하구에 있는 위치 입장에서만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상류의 소양강댐 문제 등 상류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죠. 상류라고 해서 모든 게 충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류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양강댐이 2023년에 축조 50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소양강댐 건설로 주변 지역 피해가 많이 초래되고 있고요. 또 수몰 이주민이 도시 빈민계층으로 전락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지 교통 두절로 육지 속의 섬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소양강댐이 그냥 커다란 물그릇, 위험한 물그릇에 불과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저수량이 초래한 기상 변화와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개라든가 그리고 발전 후 나오는 냉수와 홍수로 인한 탁수에 의한 피해가 크고요. 그리고 댐 주변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지정에 따라서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이 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보조 여수로 준공에 따른 춘천 지역 홍수 위험성이 증가했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홍수 발생 시 소양강댐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와 연계한 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배경은 하천과 관련된 그룹과 불신과 갈등 그리고 하천에 관한 다양한 시각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하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설계와 공사를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어쨌든 간에 특색 있는 하천 살리기를 했고 어쨌든 거버넌스에 의해서 인천 하천 살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갈등 관리에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단하고 한강하고는 2018년 8기 출범할 때 한강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영수 인하대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김영수 교수님이 한강유형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한강하고 생태관리협의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강하고에 대한 관심과 활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제10기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데 한강하고 관련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까? 그러면 20여 년 가까이 물 거버넌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네트워킹 역할을 통해서 한강하고 거버넌스 실현에 좀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강하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에 의한 역할을 좀 진행을 하고요. 한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과학자 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아카데미 개최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강 상류 지역과의 교류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댐법 개정과 한강법 개정에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한강하고 통합 관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강하고 특별법 제정, 한강하고 통합관리센터 설치 등 그 한강유역의 시민사회와 한강유역 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업을 하고자 하고요. 하구를 좋아하는 전문가 시민으로 전국 하구 네트워크를 구성 통해서 하구 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세션이 전국 하구 네트워크 구성 관련 세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하루의 입장에서만 서운했었는데 상류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상류와 하류가 같이 하지 않는 이상 한강하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한강 상류의 아픔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댐법이나 한강법 등 개정 제도적인 것을 개선을 위해 공동을 노력을 통해서 한강유역 공동체를 실현을 해서 한강 상류의 문제와 한강 하구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강 하류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류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그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특히 한강하구의 그동안의 관리적, 법적, 공간적 또는 수질, 쓰레기 등 하여튼 한강에 있는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한강 하구를 연계한 역할, 각 거버넌스 역할 강화 방안으로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구성 및 그동안에 실제 활동해 오셨던 연역이나 또는 그 성과를 예를 들어서 한강 예를 들어주시고 이로부터 한강하구에 대한 거버넌스에 참여, 민간단체나 주민 등의 그 참여, 소통, 협력, 특히 상류, 하류 간의 협의를 통한 그 한강하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피부에 딱딱 와닿습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연계 서구 하천 보존 활동에 대해서 박주희 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살짝 고민을 했고요. 지금 옆에 물포럼 열리는데 거기에 더 적합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서구 하천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강 하구와 또 직접적인 활동은 또 아니긴 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서구의 하천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강 하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좀 발제를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술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서구가 중점적으로 4대 하천 그 보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촌천, 심곡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하천은 인천에서 얘기하고 있는 5대 하천 중에 또 2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뭐 한강 하구와 관련된 별도의 활동도 하기도 하고 굴포천 보건 관련된 정책 제안들도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서구청과 협약을 맺고 올해 처음 생태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천에 그 물고기 떼죽음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현장에서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서구청과 얘기가 됐었고 올해 19명의 자원활동가 이분들은 다 숲해설가 산림청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취득한 숲해설가 전문가정 이수자분들 19분이 그 자원활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셨고요. 수서곤충, 식생, 양서류, 조류, 어류 이렇게 하천별 분야별로 월 1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류도 별도로 저희가 연 2회 진행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단체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것보다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좀 많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문제점들 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된 것들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천변에 이런 양서류, 멸종위기종 서식지라고 해서 조성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곡천 하류부에 저희 청라 신도시 를 만들면서 경제자유국을 만들면서 그 안에 있던 금개구리 맹꽁이를 신곡천 하류부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서식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LH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사후환경 영향평가도 진행을 했지만 그 법적인 사후환경 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관리 주체가 또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까 경제청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인천시의 역할도 있을 텐데 이게 이후에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나 송도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리 주체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신곡천 공촌천은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일부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외래종, 이게 붉은귀 거북이라는 외래종인데 이런 것들을 집에서 좀 특이한 동물로 집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방류를 하는 이게 돼서 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하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경작 문제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행정에서의 또 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뭐냐면 저희는 그 보통 하천이 그 산에서 발원을 하잖아요. 발원을 하는데 계류부 쪽은 하천 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하천 구역은 따로 있고 이렇게 채상류 부분 쪽은 산지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물길로 이어지지만 이게 관리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이게 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관리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들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해양 쓰레기 중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가 조사가 되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가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들입니다. 이렇게 하천변에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하천변 제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변 제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근처 인근에 있는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 하천이 결국에는 바다로 방류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좀 고민해 볼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구에 있는 하천들을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과 하천 복개 문제에 대한 연계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단 신도시 개발 과정에 있는데요. 이렇게 하천이
복개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굴포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도시 계획을 할 때, 도시 재개발을 할 때,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되도록이면 기존의 하천들은 오히려 살리는 방법, 없는 하천도 만드는 지금 상황인데 오히려 있는 하천을 복개해서 사라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저희 상반기 때 확인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인천의 5대 하천 중에 하나가 나진포천인데 검단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진포천 일부가 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완정천이랑 신기천이라고 하는 소하천도 폐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같이 논의해서 오히려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복원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잘 정비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모니터링 단과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2008년도에 인천 하천 마스터 플랜이 작성이 됐고 그 플랜에서 하천을 앞으로는 복개하지 않고 복원한다, 관리한다라는 기조는 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서창지구나 검단신도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폐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또 확인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니터링을 올해 마무리를 거의 다 했고요. 12월 초에 서구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활동을 좀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좀 논의할 예정인데요. 내년엔 아마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학교, 교육을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큰 틀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그 하천변에 외래종을 좀 제거를 해서 자생종이 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되게 좀 미시적인 측면일 수 있지만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거 외에 지금 하천 관련해서는 이제 정비 정도 하는 수준의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공간은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은 좀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제는 좀 인천에서도 여러 단위들이 하천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태하천의 개념이 뭘까? 예전에 2007년도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비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하천의 개념이 뭐지? 그러면 시민들이 이 생태하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공감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인천의 하천들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용의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과 원칙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할 때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강하고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나열이 아니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점검하고 평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질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생태하천의 개념을 조금 더 정립하고 그 생태하천의 개념을 실제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한강 하구는 아니지만 하구 권역에 속해 있는 인천 신곡천 또는 신곡천과 봉천천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천 관리 주체나 그 관리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좀 지적해 주셨고요. 또 하천과 관련된 그동안의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상의 문제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천을 어떻게 유지관리 보존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강 하구 보존을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숙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환경교육센터 이미숙입니다. 이 많은 한강하고 포럼이 있지만 환경교육 파트를 넣어주셔서 인천시와 인천한강하고 포럼 만세입니다. 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교육 접근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 순서이니까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환경교육센터가 지금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시설 현황을 잠깐 보시면 환경교육기관으로는 그 10개 군구에 15개소가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2021년 10월 현재 766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있는데 환경교육 기관 단체 16개 그 기관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지역 환경교육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과 양성, 협력 지원, 정보 제공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 그리고 정보 제공 종합 관리, 특히 그 네트워크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에 방점이 있고요. 끝에 있는 인천형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례로 간단히 센터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0개군 구에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특히 인천은 그 섬을 포함한 해양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10개 군 구에 대한 환경교육 지도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지도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잖아요. 예, 그것처럼 환경교육 지도를 동영상을 제작해서 10개 군구에 있는 단체 기관한테 이제 그 주제를 주고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였는데 하나당 9분에서 10분 정도 제작을 하였고요. 실제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센터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에서 개발되는 모든 환경교육 프로그램 그 컨텐츠를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은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한강하구와 그런 환경교육은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것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강하고 관련 내용들은 자료를 대신해서 가름하겠습니다. 앞에 이미 많이 나온 내용이고요. 환경교육에 있어서 지금 올해 2021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지난해 인천시를 대표해서 센터에서 이제 그 수립을 하였고요. 총 4대 분야 14대 정책 과제 50개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책 분야 중에서 인천형 환경교육 강화에서 지금 황해 생태평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실행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세부 내용을 보시면 4-1번입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만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또 생태자원 활용한 남북 환경교육 교류, 또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생태평화 포럼 개최 등 좀 구체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내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환경교육센터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인천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지금 다음 주에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개최할 때 지난해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결국은 나누어서 11월 달에 개최를 하였는데요. 개최지인 만큼 개최식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전부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최식을 진행을 하고 그 말미에 인천광역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2020년 1월 18일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때 한 건데요. 이것은 선언문인데 인천시, 시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시교육청, 또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그리고 미래 세대인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서 선언을 같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인천 환경교육도시와 관련한 계획과 한강하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천 환경교육도시와 더불어서 할 저희의 계획이라고 본다면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사회 환경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환경교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생애주기 대상별 주민 환경교육 확산을 해서 한강학으로 보자면 세파겠죠. 세파 포함한 인식증진 주력을 하고 환경교육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고 환경교육 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한강하고와 환경교육에 있어서 비전은 환경학습도시 인천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정해보았고요.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 해내고 싶은 일입니다. 한강하고 갯벌 그 유네스코 지정 추진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하고 싶고요. 활동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특히 강화, 김포, 파주, 고양 한 권역, 한강하고 권역으로 봤을 때 공동 개발은 물론 좀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활성화하고 보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상으로 해양 탐사 또 답사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좀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주력하고자 하고요. 한일 습지 네트워크와 센터의 어떤 연계 프로그램, 협력 프로그램 또는 또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과 함께 철새 컨텐츠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이렇게 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하고자 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큰 몫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시와 또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 환경교육센터이니만큼 민관학청을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한강하고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주민 참여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먼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실제 우리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하천이나 생태, 환경 등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인천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생태나 환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특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그 활동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속 가능한 하천 환경 개선이나 보존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발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하천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국가 하천, 지방하천, 준영하천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요. 요즘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준영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1급, 2급도 없어졌어요. 그냥 지방하천 이렇게 쓰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서 이왕 교육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서해를 황해라고 하지 않고 법적으로 서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서해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상으로 서해라고 하는데 황해라는 말을 옛날에는 이제 황학 쪽에서 나누는 그
부연물이 뿌옇다서 누구한테를 썼는데 아마 정식 명칭은 서해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황해 포럼도 예, 그런데 근데 법적인 내용은 아마 용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황해, 서해 뭐 이렇게 공통으로 써왔으니까 아마 그 황해라는 말을 서해포럼이라고 하면 중국이 거부하겠다. 근데 우리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를 안 하기서 예, 황해포럼이라고 하면 중국과 한국 모이는데 국제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글쎄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육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서 용어를 써는 게 좋죠. 제가 쓰잘데없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강 하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 등 한강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5편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 5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거의 딱 맞았네요. 발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거버넌스는 이야기는 한 10여 년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정의 같은 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적 거버넌스 그 필요성을 많이 인식했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그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우리 한강 하구 전체 포럼에 대한 전체 또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발표해 주신 주요 내용을 제가 강의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